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백운기입니다. 개헌 특집 토론을 일주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주권회의 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수 변호사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장영수 교수님 등 여러 패널이 나와서 바람직한 개헌 방향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진행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은 이상수 공동대표님과 은재호 연구위원님의 발제를 듣고 그리고 지적 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수 공동대표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낡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헌정 체제를 수립할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형태 등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 보이지 않아서 사실상 개헌 작업이 힘을 잃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면 과연 내년 지방선거 시까지 개헌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드러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개헌 논의 구조를 과감하게 개방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개헌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되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는 다가올 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흰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준하는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 개헌 작업을 실행해야 합니다. 한편 국회와 정부는 개헌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하는 개헌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국회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안을 의결하기 전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연 위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회 개헌특위와 국민개헌 공론화위원회 투톱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논의사항은 특위가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협의해 나가면 아마 합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개헌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만 한정적으로 골라 공론화위원회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제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론화위원회가 다룰 의제는 특위가 결정합니다. 특위가 구성하고 이러이러한 논의를 해주시오 하고 특위가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쌓아온 논의 과정을 바탕으로 공론화위원회와 전문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 형태, 사회적 기본권의 확충 범위, 지방 입법 재정권 등의 확대 범위, 지역구 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 수의 조정 등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주요 사항의 논의가 집중되도록 의제를 줄여서 선택과 집중의 화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형태의 한 문제만 공론조사에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이 토론회가 끝나면은 제가 알기로는 원로 300인 지지선언이 준비되고 있고 모든 시민단체가 총 걸기에서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 공론화위원회를 받아들인다면은 그 시한은 2017년 11월 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약 3개월,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 활동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원전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려운 문제가 기간이 짧았다고 하는데 원전보다는 헌법 개정 문제는 많은 논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준비하는 데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 개헌특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주권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이상수 변호사께서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헌법 개정 논의를 국회 개헌특위와 국민개헌공론화위원회 투톱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듣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특위 개헌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과연 여야 합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개헌안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국민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앙일보 조사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의 정치 참여권은 8번째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3번째 우선순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시민 촛불혁명을 거친 지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길거리와 광장에 분출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참여 욕구를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인지가 주어진 당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광장의 정치에 모든 것을 맡겨놓게 되면은 그 광장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그 광장의 에너지를 어떤 방향으로 수렴시킬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한국의 국회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광장에 국민들의 에너지가 쏠리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광장에 모든 에너지를 맡겨둘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에 대한 해법으로 공론화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론화라 하는 것은 사적 개인과 공적 의제를 매개하는 공론장을 형성하는 과정이 곧 공론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론화를 통해서 공론장을 형성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런 공론장의 형성과 그를 통해서 만들어낸 공론은요. 발제문 24쪽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큰 실험을 겪었습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수기 토론을 통한 합의 형성과 수기적 의견 조사 둘 다를 결합시켜서 만든 것으로서 수기성과 대표성이 둘 다 높았던 어쩌면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미중유의 실험이었고 특히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93%의 참여자들이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그 의견을 수용할 준비가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수기 토론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론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온라인 토론과 오프라인 토론 둘 다 가능합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는 주로 오프라인 공론화에 의지를 했었죠. 그렇다면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26쪽에 그 개요를 설명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오프라인 토론회는 공론화는 수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성찰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간이라든지 그 참여자의 수가 한정이 되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론으로 확산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의 단점 가운데 하나였다면 참여자들은 공론화의 효력을 이해했지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께 확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분명히 가졌습니다. 온라인은 그와 반대입니다. 온라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 효과의 확산성에 있어서는 더 좋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디바이드로 표상되는 디지털 격차,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고령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의 격차로 인해서 과연 얼마나 올바른 의견을 표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기초하는 공론화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기술적으로 이런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린 대로 가나다 순으로 토론하도록 할 텐데요. 맨 먼저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께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입니다. 보통 지금 시민 공론화를 통해서 개헌이라든가 이런 게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가 다 뽑힙니다만은 아이슬란드도 개헌안을 국민의회에서 만들었지만 이게 부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현실이 이 공론화를 선진화시킨 나라에서도 이미 있었다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굉장히 유념을 하고 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이 샘플링 부분에서는 아까 이미 다 기본적으로 다 구조는 옳다고 보지만은 최대한 객관화시켜서 한마디로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 의사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무작위, 거의 그냥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겠죠. 이게 지금 입법화가 안 되다 보니까 나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무작위로 해도 결국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진보라든가 지금 여당 성향이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는 무작위 선출을 집계를 많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걸러내는 방식 같은 걸 통해서 그 샘플링이 정말 이게 특정 정당 평양이 아니다라는 거를 최대한도로 보여주고, 그랬는데도 야당이 반발하면 이제 야당을 공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일랜드 모델이 그래서 처음에는 의원 33명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 66명으로 했던 그게 이제 처음에 그 입법의회인데 이게 첫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면 의회 반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과 의원이 함께 하는 것인데 저희도 이런 식으로 시민 2, 의원 1 비율로 해서 뭐 뽑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그 비율은 뭐 이제 의석 비율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걸로 첫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이것을 이제 그 권고로 받아들여서 개헌특위가 최대한 반영하는 걸로 한다면은 이게 좀 상대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아마도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뭐 일부만 받아들여진다든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좋은 명분이 되어서 다음번에는 이걸 가지고 의원들 한 단계가 이제 성공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의원들 비율을 줄이든지, 그다음 둘째로는 아예 공론화라는 것을 입법화를 이제 그때는 해가지고 이것을 확실하게 굳히는 그런 그 단계별 접근이 또 하면 좀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고, 저도 뭐 공론화에 대찬성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벽이 워낙 강력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대하는 세력들이 반대하기 어려운, 또는 반대를 굳이 한다면 저건 정말 정략적으로 반대한다라는 인상을 국민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좀 현실적인 방안들을 고민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주최 측이 토론 주제를 참 잘 잡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헌의 아킬레스건인 정부 형태를 못 봤고 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개헌 공론화위원회가 대안인가 하는 부분에 토론의 주제를 맞춰서 아주 활발한 토론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이어서 강원대 교수이신 김원동 교수님의 토론을 들을 텐데요. 김원동 교수님께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더욱 들을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김원동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는 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고유한 문제냐 아니면 전 국민적 문제냐, 이걸 가지고 위원회에서도 먼저 검토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이제 전 국민의 에너지하고 관련된 문제고 또 우리 미래 세대하고도 관련된, 따라서 전 국가적이고 전 국민적인 문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 국민을 흔히 통계적으로 얘기할 때 모집단으로 설정을 하고요. 근데 이 전 국민이 정말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해서 결론을 내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다 생업이 있고 말이죠. 그럼 어떡할 거냐? 그 중에 일부를 추출해서 이 국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게 하자.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평범한 시민들이죠. 이분들에게도 충분한 자료를 드리고 학습할 기회를 드리고 토론할 기회를 드리고 생각할 기회를 드리면 얼마든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자기들이 충분히 논의됐던 것이
개헌안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열심히 하고 참여도 하고요. 또 열심히 토론하지 않겠습니까? 실컷 얘기하고 애를 썼더니 국회에서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엉뚱한 결론으로 만약에 이제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덜러리 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단 내에서 여야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작업은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회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국회가 기계적이지는 않지만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시민 참여단에게 드려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수기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 조사 방식은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대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의제를 근간으로 하는 체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공론조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신고리 569기가 그걸 입증해 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 이거는 이제 아직도 우리가 정치 대의제의 어떤 불안전성 내지는 우리가 이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전폭적인 신임을 못 받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정치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약간 격가지일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근본적인 일단 우리가 고려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동 교수님 말씀 들었는데요. 신고리 오리고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아마 더 생생한 그런 느낌으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회 개헌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민주당 이종걸 의원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에 이르기까지 국회에서 한 국회 위원으로서 특위가 한 10개월 정도 가동이 됐는데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정부 형태에 전제되는 국회의 구성 원리를 정하는 이제 선거법과도 아주 깊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지금 헌법 개정의 정부 형태에 있어서 이론 형식적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제가 일원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재헌 국회 때부터 내려온 그 기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중심의 이원적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정부 형태를 분권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이원적 구조를 좀 더 분명히 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냥 공식적으로 논의는 안 됐습니다만 대통령제를 그냥 전제로 할 때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그냥 의결을 선출할 것이냐 아니면 의결해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이냐라는 그 두 가지 가지고도 상당한 그 결단의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추천한다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에게 선택권을 유보함으로써 완전한 이제 권력을 국무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을 좀 완화시키는 이제 구조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헌법 개정을 오소독스하게 주장하고 바라고 있는 정부 형태를 완전히 바꾸자고 하는 주장에 지난번 대통령 선거 전에 주장했던 야3당의 경우에는 추천제보다는 의결을 통해서 완전히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많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 모든 권한이 가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는 그 원리를 보면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한 50% 선거에
거의 50% 정도가 사표가 나는 상황에서 그 영남이 한 67석이고 호남이 28석입니다. 지배적인 승패가 나는 곳이 이제 그곳인데요. 그곳에서 대량의 사표가 나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남의 67석, 호남의 28석이면 민주당 성향의 표를 한 35, 4, 5석 정도를 수도권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선거를 하면 한 5번 선거하면 한 번 정도는 이기고 한 4번 정도는 지는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물론 이번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일시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의견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녹아 있기 때문에 좀 살릴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번 총선 이전만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일반적인 그 받아들여지는 그 기초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국회 구성 원리도 바꾸지 않은 채로 정부 형태를 그냥 국회에게 모든 국무총리의 이원적 구조를 다 준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고요.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이미 한 3분의 2 정도의 그 확정적인 의견을 얻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는 데 있어서 느끼시는 것처럼 이 문제가 사실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야당의 반대 의견을 우리가 뚫고 나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상태에서 이제 공론화위원회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중립적이라고 하지만 지금 야당에게 그런 것을 이제 이렇게 권유하거나 좀 더 강하게 그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국회 내에서는 썩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정걸 의원이셨고요. 이어서 한국리서치의 노익상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원동 교수께서 조사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저는 아마 거기에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개헌의 아주 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권력구조 이외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 이렇게 공론화위원회에서 국가 권력하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된다면 국민 기본법은 좀 그렇다 하고 그러면 이거 한 군데서 두 가지 다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신고리는 그 세 가지 주제가 다 연결된 거기 때문에 중단하느냐 재개하느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럴 때 뭘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냐.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에 한 수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의 권력 구조화와 국회의원 선거 구제도는 전혀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패널을 구성하고 서로 다른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리서치 노익상 회장이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자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은 공론화위원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할 건가에 관한 아주 테크니컬한 얘기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충분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에 대한 냉소주의, 시니시즘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소위 시민참여단이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게 아주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공론화위원회가 굴러갈 리가 없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에 성공 경험들, 성공 사례들을 꾸준히 축적해 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성공 사례들을 축적을 해야 그 다음에 더 큰 발을 내딜 수가 있는 것인데 신고리 원전에서의 성공을 가볍게 여기고 더 큰 일인데 그 일에 소위 뚜렷한 확실한 약속 없이 뛰어드는 것은 다소 위험한 것 아닌가, 여러 가지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이어서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신 신필균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국회가 갈등을 하고 있고 자문위에서도 대체적으로 다수 의견 합의를 봤으나 몇 가지는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하고 또 정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위기 상황에 놓인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이라도 개헌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 없이 국회 동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다 압니다. 그래서 개헌이 이제 요연하다고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이제는 그렇다고 그냥 포기할 것이냐, 끝까지 한번 직접 민주주의 이전의 국민의 권리를 개헌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강하게 가지면서, 의지를 가지면서 방법론으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제를 좁힐수록 좋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게 다 아시는 얘기, good communication, 좋은 대화는 이해를 넘어서 선진국에서는 가치를 창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범사회를 위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되고 또 방향 제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방법이 도출되는 이런 것이 좋은 대화이기 때문에 이 좋은 대화의 문화를 시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물론 다들 그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하셔야 된다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목표와 의미를 국민적 공감대만 이루어진다면 공론화위원회의 중요한 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 형태를 논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선호도를 한번 도출해 보자. 국회가 정략적인 이유건 다른 이유에서는 결정을 못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솔직히 유감스럽게도 자문위까지도 도출을 못하는 거라면 범국민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 보자. 설사 그 선호가 하는 그 결과가 둘 중 혹은 세 개 중 하나가 걸린 게 미래적으로 조금 뒤늦었거나 잘못됐다 하더라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여유 있는 마음으로 선호도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국회에게 요청하는 것은 개헌을 하기 위해서 바로 관계된 정치인들과 관계된 문제를 한번 국민들에게 맡겨보고 국회에서는 오히려 기본권이나 다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준다면 한번 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역할을 나누어서 한번 해보는 시도를 제안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지정 토론이 절반쯤 지났는데요. 앞부분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노익상 회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정부 형태뿐만 아니라 역시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상당히 깊은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정부 형태뿐만 아니라 선거제도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신필균 대표님의 논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이어갈 텐데요. 국회 개헌특위위원을 맡고 계신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갖는 분야는요. 이 우리 개헌이 국민 주권을 강화하는 분야, 강화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직접 민주주의의 강화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헌법을 고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나는 외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헌법을 자주 바꿀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다 맥혀 있잖아요. 국회에서 맥혀 있어요. 국회에서 200석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과 사실은 그 아주 정반대에 있어서 지금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같이 이게 찬성해야만 200석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탄핵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200석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엄청난 그 촛불의 힘에 의해서 국민의 힘에 의해서 그게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 사람들조차도 상당 부분이 가담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은 이 혁명적인 상황, 그것이 꼭 뭐 좋은 의미가 아니지만 쿠데타적 상황이라든가 이런 정변이 있지 않고서는 헌법을 못 고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부터 저는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에서는 이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라 국정이 마비됐을 때 그 해결할 수 있는 타개책, 말하자면 개헌을 국회 등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뭐 국민 발안을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한다든가 하는 말하면 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제도로는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국민투표제도 지금 대통령이 무슨 국가 안위에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대의제 내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타개할 수 있는 이를테면 개헌을 해야 되느냐 문제도 예를 들어서 국회 국민투표 제도가 활성화돼 있더라고 그러면 국민들로부터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국민주권이 직접 민주주의만 통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의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첫걸음을 그 대의제도를 담당하는 대표자들을 뽑는 방법, 선거제도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거제도를 민심 그대로 선거제, 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뭐로 바꿔서 정확하게 각 그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얻은 득표율의 비례 배분해서 의석을 얻는 그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형식적으로는 법률 사항이지만 가장 중요한 헌법 실질적인 의미의 헌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론화를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선거제도를 최근에도 여론조사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다 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좋아하고 또 국민들도 막연히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실제 내용에 들어가면 우선 비례대표 늘리는 데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나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린 데는 뭐 그야말로 나쁘기 때문에 이걸 실제 국민 여론을 가지고 이걸 뒷받침받아서 추진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는 한계가 되리라고 보는데 공론화를 한다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고 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진정한 국민의 이익에 맞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기술적인 문제들은 오늘 이 은재호 연구위원께서도 뭐 상세하게 잘 해놓으셨는데요. 저도 그대로 다 찬성하고 이번에 꼭 좀 잘 설계해서 또 국회도 협력을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떠서 내년 6월에는 좋은 헌법을 꼭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천정배 의원이셨습니다. 이어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을 맡고 계신 이기우 의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그 유신헌법 이전에는 훌륭한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이상이 헌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유신헌법에서 이 국민의 권리를 삭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발의하려니까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천정배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헌법 개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은 헌법 개정의 국민 발안제, 유신헌법 이전에 있던 겁니다. 이거를 87년에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도 복원시키지 않은 유신헌법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이 이 국회의 정당 간의 벽에 의해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사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리로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그룹에게 한번 결정을 맡겨보고 그 결정을 따라보자 하는 취지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공론화위원회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것도 또 다른 하나의 형태로서의 간접 대의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출 방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관계 없는 또 다른 형태의 대의제로서 대의제를 보완하는 그런 형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정부 형태 전체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도 논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직접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단일 주제의 원칙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서 광범위하게 토론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인 결정에 이룰 수 있다는 게 그 집단지성을 연구한 사람들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형태를 하더라도 이거를 다 하지 말고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핵심은 국무총리의 선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 이런 하나의 그 단일 주제를 가지고 그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간이 좀 없는데 그 모든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다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 단일 주제를 정해서 그때까지 하고 만약에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시민사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뭐 국회사 공론화위원회를 인정하고 구성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그것이 안 되면 시민사회라도 정말 이것이 우리 국민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집단들이 한번 구성해서 차선으로 밀고 나가자는 이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의 이기우 상임의장이셨고요. 이어서 제다법인 CR의 이창희 사무국장께서 토론하시겠습니다. 저희 CR재단은 2016년 가을부터 대한문화 아카데미에서 만든 헌법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략 한 200명 정도가 공부 모임을 가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헌법을 국회의원들에게만 맡겨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당면했던 문제는 이 웹사이트를 아무리 잘 개발해도 사람들이 접속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의견이 자유롭게 교류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웹사이트 개발 이외에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재호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공론화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공론화 과정에서 온라인의 공론화 과정을 인터넷 웹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점이 이 국민들이 참여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전제로 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있지 않으면 웹사이트를 개발해 놔도 잘못하면 깡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실제로 일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정 토론이 계속되면서 아주 좋은 시사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남았습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영수 교수님이신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헌법학자십니다. 장영수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국민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거든요. 사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헌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 독재랑 크게 다를 것도 없는 거니까 합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개의 쟁점,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오늘 얘기되고 있는 이 정부 형태에 대해서 어떤 여야 간의 극렬한 대립이 있고 이에 합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자. 뭐 그 방안으로서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갖는 장점들 충분히 얘기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있어서 이제 공론화위원회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뭐 은지호 박사님 발표하시면서도 뭐 이게 이제 대표성이 오히려 온라인의 경우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어떤 규범적인 대표성이 아니라 사실적 대표성이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표본 집단을 구성할 때 여러 계층을 갖다가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우리 손으로 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권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 있어서는 그냥 의견을 내면 국회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야지 여기서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는 법적인 문제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성의 문제는 우리가 일단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개헌에 관한 여러 안건들 중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제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내에 이 충분한 수구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이창희 국장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사안 하나하나가 나름의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문적인 문제를 일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그 기본적인 지식이나 개념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까지 가는 과정이 그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시민들의 어떤 최소한의 학력 기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조금 조절하고 뭐 어떤 좀 더 집중적인 교육 같은 것을 하고 뭐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너무 스펙트럼을 넓히기보다는 아까 이제 이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부 형태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분권에는 우리가 합의하고 있으니까 이 분권의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총리에게 일정한 몫을 주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총리가 대통령의 어떤 그림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실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 사실 이건 제가 맡고 있는 이제 정부 형태의 분과 내에서도 TF를 구성해가지고 논의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정치적인 입장 차이 때문인지 학문적인 입장 차이 때문인지 합의에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어찌됐건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의미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쩌면 이게 이제 공론화위원회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향성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구성이든 운영 과정이든 나중에 있어서의 결과든 이게 어느 한쪽에 편을 드는 그런 쪽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정당성 자체가 이제 상실이 될 거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구성과 진행 과정 그리고 이제 결론을 도출하기에 이르기까지 이 편향성을 갖다 어떻게 배제하느냐. 그건 전체적인 과정을 갖다 이제 공개하는 것밖에는 없는데 사실 그 중에서 편향성이 가장 많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일단 백지 상태에 있는 일반 시민들 이 공론화에 있어서 뭐 일종의 배심원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들이 양쪽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전문가 집단들의 구성과 관련해서 사실 과거 공청회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형식적으로는 찬반 양쪽 얘기를 들어본다고 공청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진짜로 배심원단들이 양쪽 얘기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듣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온오프라인의 결합에 대한 것을 은재호 박사님이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실제 오프라인이 중심이 되고 온라인을 참고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병립하게 된다면은 각각의 이제 논의 방식의 차이 그리고 가중치의 차이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온라인만으로 한다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오프라인을 놓고 온라인을 했었을 때는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이런 문제는 있어도 이 구체적인 공론의 실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은 박사님 발표에서 나왔듯이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그쪽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짧게 제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셨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이게 병립이 가능할까 하는 부분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논점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신 하승수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공론화라는 게 어쨌든 저도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론화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대통령과 야당에서 아주 절박하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공론화 자체에 대한 합의도 사실은 매우 쉽지 않다라는 건 아까 뭐 강찬호 논설위원님이나 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시한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는 실질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상수 전 장관님이 11월 달까지 어쨌든 공론화를 국회에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도 1차적으로는 일단 국회 개헌 특위가 이걸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고요. 근데 만약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저는 대통령이 이거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안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진짜 개헌을 할 의지가 없는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가면 국회에서 합의는 불가능한데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나는 뭐 합의되는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하지 말자는 사실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죠.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정치 상황 자체가 그렇게는 개헌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객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지금 일종의 유언 집정부제 내지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재헌헌법부터 들어와는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핵심은 국무총리가 어떻게 선임되느냐가 핵심이더라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론화를 하면은 충분히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저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초점을 거기에 맞췄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연관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국무총리를 국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게 하려면 결국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국회의원은 어떻게 뽑을 것이냐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연관된 문제로서 같이 논의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걸 따로따로 패널을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도 저는 좀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핵심은 국무총리를 어떻게 뽑을 것이냐, 정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하고 그와 연관해가지고 국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렇게 저는 좀 논의의 초점을 좁히면 3개월 동안 공론화라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두 11분의 패널로부터 지정토론 들었는데요. 이렇게 수준 높은 플로어들이 이렇게 또 딱딱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